배움 강줄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통일신라의 변화, 신라의 변화죠. 통일하고 난 다음에 신라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부제는 뭐죠? 부제는 적은 내부에 있다.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정말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려운 어떤 고비를 넘기고 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를 딱 했는데, 그러한 마인드로 계속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국가가 망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역사들을 보일 때, 그 사회 내부를 딱 보게 되면 결국에 나라가 망하는데, 외적의 침입보다도 결국에는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골고 썩고 썩어서 결국에 국가를 좀먹게 하고 망국으로 이르는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한 내용들 통일신라의 모습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변화, 우리가 교재는 몇 페이지? 49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신라의 시대별 특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신라의 시대, 통일신라 시대 구분인데요. 신라를 우리가 상대, 하대 뭐 이렇게 구분을 딱 하잖아요.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대죠, 중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상대는 언제요? 맨 처음에 박격거세, 그죠? 박격거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래요? 여러분들 진덕여왕까지래요. 진덕여왕 다음 임금이 누구예요? 무열왕이죠. 그래서 중대는 무열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임금 때까지냐면 해공왕 때까지예요. 해공왕. 그 다음에 하대는 해공왕 다음에 선덕왕이 있습니다. 선덕왕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힌트를 딱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딱 얻으면 왕을 했던 사람들의 성분, 출신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때까지는 뭐예요? 성골이다. 성골. 그 다음에 여기 중대, 여기는 뭐예요? 진골인데 누구계 진골이에요? 무열왕계 진골이에요. 무열왕의 후손이에요. 무열계예요. 무열계 진골. 자, 요때부터는 이제 진골이긴 한데 누구? 내물계의 진골이다. 진골이다. 그럼 요렇게 시대 구분을 한 거는 무엇 때문에 했느냐? 고려 전반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김부식에 의해서 이렇게 신라를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국사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역사서가 뭐가 있어요? 고려 후기에 나왔던 바로 뭡니까? 삼국유사죠. 삼국유사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안 하고요. 상고, 옛날. 그 다음에 중고, 그 다음에 하고, 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고시대는 되느냐? 박격거세부터 똑같습니다. 시작은 박격거세부터 언제까지? 지증왕까지죠. 자, 그 다음에 중고는 언제부터? 버풍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똑같아요. 진덕여왕이에요. 그 다음에 진덕여왕 다음에 누구죠? 무열왕이죠. 무열왕부터 제일 마지막이 경순왕까지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삼국유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련이라는 스님이죠. 이 사람 누구예요? 스님이죠.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죠. 불교적 입장에서 역사를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요때까지는 바로 뭡니까? 불교가 전파되기 이전이죠. 버풍왕 때 불교를 공인받았죠. 그래서 진덕여왕까지. 그래서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고 불교식 왕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열왕 때부터는 중국식 왕명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불교가 어떻게 됐다? 쇠퇴했다. 이렇게 바라봤어요. 예,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눈여겨 한번 보시면 금방 여러분들 머릿속에 쑥 들어올 거예요. 요걸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신라의 시대별 특징 그리고 신라 중대의 상황 보겠습니다. 신라 중대의 상황. 신라 중대의 상황이라는 건 곧 어디예요? 중대. 무열왕 때부터죠. 무열왕 때부터 어디까지? 해공왕 때까지다. 즉 삼국을 통일하고 난 뒤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주요 왕별, 주요 임금들, 무열왕은 뭐 삼국 통일했던 거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진골 출신의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무왕이 있습니다. 문무왕. 이 문무왕이 통일의 위협을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네, 통일의 위협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해중릉을 있어요. 해중릉 유명합니다. 해중릉. 이때 이제 불교가 신라 전반을 사상적으로 지배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문무왕이 불교식으로 장사를 지낸다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이죠. 화장합니다. 문무왕이 통일을 하고 나서 자꾸 일본 애들이 괴롭혀요. 백제의 왼수니까 자꾸 괴롭히죠. 괴롭혀서 골칫덩어리예요. 문무왕이 유언을 남기죠. 나는 외놈들을 지키는 바다의 용가리가 되겠다. 해룡이 되겠다. 해가지고 경주 앞바다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중릉, 경주 앞바다 해중릉 이렇게 그 해변에서 이렇게 보여요. 돌멩이 몇 개 있는 바위 섬이에요. 섬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바위가 돌출되어 있어요. 저게 문무왕릉이래요. 전 직접 거기를 배 타고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문무왕릉이 그 안에 뭔가가 있는가, 무덤을 그 안에 묻었는가. 아니죠. 화장해서 그냥 뿌린 겁니다. 뿌린 거예요. 이것이 문무왕 해중릉 유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 나옵니다. 신문왕. 이 신문왕이 시험에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왕이다라는 거죠. 7세기 끝무렵에 임금이 딱 됐어요. 자, 신문왕은 통일의 위협을 완성했던, 통일의 위협을 보였던 문무왕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유신도 죽었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외롭고 힘들어요.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런 문무왕이 딱 죽고 김유신도 죽고 딱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진골들 등살에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신문왕의 가장 큰 고민거리, 최대의 숙제는 바로 무엇이냐? 전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제 왕권.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전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국학을 설치했어요. 학교예요. 공식적인 국학, 학교입니다. 학교. 신라의 국립대학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름을 태학으로 바꾸는데 신문 때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는 거와 왕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국학에서 누구를 키웁니까? 육두품들을 키우더라라는 얘기죠. 진골 바로 밑에 있었던 계층의 육두품들, 얘네들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주는 그런 친위 세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국학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했느냐? 관료전을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면 노급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귀족이 되게 되면 옛날에 뭘 줬냐면은 노급이라는 토지를 줬습니다. 토지에 근데 중요한 건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뭘 준 거예요? 수조권을 준 거예요. 수조권을 준 거예요. 수조권은 뭐예요? 조세를 걷어들일 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귀족들에게 땅을 주게 되면은 거기 그 땅에서 백성들을 일시키고 거기에서 그 수확물 조세로 내게끔 하거라. 네가 걷어들여라. 이게 수조권이에요. 근데 이 수조권과 동시에 뭐도 줬냐면은 노동력 징발권까지 줬다라는 얘기죠. 즉 백성들을 자기가 받은 땅에서 일하는 백성들을 지 마음대로 데려다가 일시키고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라의 입장, 중앙정부에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노동력을 함부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료전은 이 둘 중에 뭐는 빼는 겁니까? 노동력은 빼는 겁니다. 수조권만 행사할 수 있게끔 했던 거예요. 진골 귀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겠죠. 반발을 했겠죠. 그러나 전제왕권 확립 차원에서 신문왕이 이런 것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꼭 알아주세요. 신문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던 차이에 이제 또 뭐를 하냐? 구주 오소경을 딱 만들더라라는 얘기죠. 구주 오소경. 구주 전국을 9개로 나눕니다. 원래 신라의 행정구역은 육부 5주죠. 육부 5주. 서울을 6개로 나누고 지방을 5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육부 5주인데 넓어졌으니까 주가 4개 늘어났죠. 그 소경도 원래 2소경인데 5개로 했죠. 5소경 제도를 두었다라는 것은 신라의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소경 제도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꼭 왜 신문왕 때 했는지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했다라고 딱 나오는데, 김흠돌은 누구냐? 김흠돌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장인. 김씨죠. 그럼 이 신라의 왕들은 다 김씨잖아요. 진골이죠. 지가 왕 되고 싶어가지고 그 난을 일으켰어요. 이것을 진압을 했죠. 그래서 신문왕이 얼마나 전제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가, 여기에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왕의 눈물겨운 그런 어떤 그 심정을 표현한 유적지가 자기 아버지 문무왕을 그리워해서 만든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은사예요. 아버지의 은혜, 삼국통일을 했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 땡큐한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감은사라고 딱 만들었죠. 이름을 지었죠. 이 감은사를 가보면 이 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감은사에 있는 그 석탑, 그거 하나 빼고 터밖에 없어요. 실제로 가보면. 감은사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이 수로가 뭐냐면 아버지가 뭐가 됐죠? 해룡이죠. 해룡. 용이 됐잖아요. 바다의 용이. 그 밤에는 여길로 들어와서 쉬세요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견대라는 것이 있다. 이견대. 이 바라보는 건 볼견. 이 정자 같은 거예요. 아버지 해중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힘들거나 외롭거나 막 그럴 때에 눈물 훔치던 그 이견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타나는, 우리가 널리 알게 되는 만파식적에 관련된 일화가 신문왕 때에 나타나는 거죠. 만파식적은 바로 뭐냐면 만 가지의 파도가 막 물어와. 해일 수준이야. 거의 해일 수준. 쓰나미 수준이냐. 어떻게 하지를 못해. 막 물어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피리 어떤 피리를 딱 보니까 저기 피리죠. 조용히 하더라. 만 가지의 파도를 조용히 시키는 피리. 이런 피리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바로 뭡니까? 만 가지 파도는 바로 김흠돌과 같은 그런 왕권을 위협하는 진골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식적은 바로 뭡니까? 신문왕의 전제한권 확립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문왕이 통일된 신라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수습하고 정리를 딱 했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성덕왕이 등장하는데, 이 성덕왕도 어떻게 본다면은 신라의 왕권이 제일 정점에 올라갔던 것이 성덕왕이에요. 성덕왕 뒤를 이어서는 신라의 왕권이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요. 성덕왕 때에 뭘 지급했느냐?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나옵니다. 정전. 자, 정전이라는 거는 백성에게 지급하는 토지예요. 백성에게 토지를 줍니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정전을 딱 줬는데, 이 정전은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백성들이 거기에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거라. 그런데 백성에게 플러스 뭘 준 거예요? 소유권을 준 거예요. 소유권을 준 거예요. 왕이 준 거예요. 즉 국가의 땅은 이 왕의 것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진골들 세력을 억압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바로 정전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경덕왕 때부터는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꺾이면서 진골들이 반란은 아니고 엄청나게 항의를 하죠. 항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노급이 부활합니다. 노급이 부활해요. 관료들이 폐지되고 그럼 노급이 부활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폐지됐던 노동력 징발권까지 다시 진골들이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해공왕은 벌써 이름이 해공왕이죠. 약간 좀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약해 보이죠.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거기 보시면 수많은 난들에 시달립니다. 대공의 난, 96 각간의 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6명의 각간들이 난을 일으켰겠느냐? 그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난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암시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 해공왕이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요. 해공왕이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이 무열왕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무열왕계가 단절이 되고 해공왕이 몇 년도에 암살당했죠? 780년대에 암살당했죠. 몇 세기예요? 8세기 말이죠. 그러면 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왕은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바로 나오는 신라 하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내문왕계 진골이 왕위를 세습하게 되죠. 그래서 150년간 망할 때까지 150년간 약 20여 명의 왕이 교체가 되어버린다. 허수아비다. 소용이 없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무열왕이 잠깐 읽고만 넘어갔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버리면서 무열왕이 뭐를 강조했다고요? 집사부의 기능을 강조를 했습니다. 집사부는 뭐냐면 오늘날의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청와대 비서실. 네, 비서실인데 이 집사부의 우두머리, 오늘날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을 시중, 나중에 가서 또 중시 이러는데 얘네들이 강화됐습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곧 뭐예요? 국왕과 제일 가까운 기구이기 때문에 왕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느냐? 화백회의의 기능이 약화되더라. 이 화백회의,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 화백회의의 의장을 뭐라고 그러느냐? 상대등이죠. 이 상대등의 권한이 약화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상대등의 권위가 강화되었다. 신라 하대. 당연히 그렇겠죠. 예,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서 신문왕 때 이렇게 국각 설치해서 육두품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진골들의 세상이다 보니까 육두품들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네, 떨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육두품이 불만이 있어요. 서로 왕대기에서 중앙에서는 싸우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뭐가 생겨요?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지방을 자리 잡고 있는 지방의 유력 세력가들이 뭘로 성장을 하느냐? 이른바 지방 호족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호족은 지방의 유력 세력가예요. 그래서 대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해줄 일종의 보디가드,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가 스스로 나는 성주고 장군이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지가 관리를 임명을 해요. 이런 기반들이 커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죠. 전혀 지방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 호족들이 누구를 러브콜을 하느냐? 바로 육두품을 러브콜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육두품을 굉장히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의 책사로 마련을 딱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라 하대에 들어가게 되면 9세기 때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사상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이 새로운 사상은 육두품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던 유교죠. 유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교 가운데서도 선종이 있어요. 선종 불교가 있어요. 이 선종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이 있습니다. 자, 풍수지리설은 과연 뭐냐? 풍, 바람풍, 물, 그 다음에 땅. 이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 따져가지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측을 하는 거죠. 이 풍수지리설은 신라 하대의 승려 도선이 가지고 왔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도선이 예언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날의 개성
송악 지역에서 분명히 새로운 국가의 주인이 나타날 것이다. 왕권을 지칭하는 거죠. 왕권을. 자, 그렇다면 풍수지리석은 신라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를 해요? 약화시키는 데 기여를 해요? 약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더라라는 얘기죠. 선종도 역시 신라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또 영향을 주고 결과물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는가,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호국불교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는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나라다 해가지고 서로 앞다투어서 뭐를 받아들였어요?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불교가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 불교의 종파가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종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름 가지고 풀이를 잘해주셔야 돼요. 가르칠 교회예요. 선종은 참선선자입니다. 참선선자예요. 참선. 참선한다. 그럼 교종은 뭐냐면 가르쳐. 맨날 가르쳐. 뭘 가르쳐? 부처님 말씀을 잘 가르쳐. 부처님 말씀. 이 부처님 말씀은 어디 있어? 불교 경전에 있어. 경전 위주입니다. 그 경전이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한자로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거 보지도 못해. 그래서 이거는 귀족 중심이다. 귀족 중심. 그래서 초창기 때에 교종이 유행을 해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의상이라든가 뭐 원효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교종의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국가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대규모의 사찰, 뭐 황룡사라든가 분황사라든가 또 뭐 불국사라든가 이런 것들 쭉 놓고 봤을 때에 대규모 사찰과 관련된 건 교종이더라라는 얘기죠. 교종. 그래서 초기 때에 교종, 오교가 유행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서 귀족들이, 중앙에 있는 귀족들이 지들 멋대로 하죠.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생겨나죠. 반신라 세력의 육두품들이 있죠. 그래서 교종을 싫어해요. 근데 마침 중국에서 선종이라는 불교가 들어오는데, 이 선종은 뭐를 강조하냐면 참선, 수행을 강조합니다. 실천을 강조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만 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뭐를 한다? 참선하고 명상하고 또 수행하고 가서 실천하고,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극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경 그런 거 몰라도 좋자. 야, 신난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호족의 지원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때 유행하게 되는데 그게 선종구산이에요. 9개의 산에 선종의 근거지, 본거지가 융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기 때 여러분들 분황사라든가, 여러분들 분황사 뭐 또 그 다음에 저기 뭐죠? 황룡사 이런 데 쭉 가보면요. 지금은 현재 우리 절 간다 그러면은 전부 다 어디 산 꼭대기 막 이런 데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신라 초기 때 만들어진 사찰 보게 되면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평지에 있어요. 귀족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행사를 여기 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 중심부에 둡니다. 근데 선종구산, 산으로 들어가게. 이때부터 불교 사찰이 산으로 들어가더라. 수행을 강조하고. 수행을 내가 열심히 명상하고 이러는데 주변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산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그러면 어찌됐든 선종의 유행은 곧 뭘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림을 유행한다. 아까 제가 중요한 사찰들이 신라 초기 때에, 그러니까 신라 초기라고 한다면 삼국통일 이전과 삼국통일을 하고 난 직후 그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8세기 중반까지, 요때까지는 좋은 사찰들, 훌륭한 사찰들이 많이, 대규모 사찰들이 많이 나옵니다. 탑들도 많이 조형미가 넘치는. 근데 선종이 유행했을 때 9세기 때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탑이 아니라 이 선종을 끌어가는 스님들을 위한 탑들이, 승탑이라고 그러죠. 스님들을 위한 탑들이 나타나게 돼요.
규모가 작고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어떤 시기에 어떤 유물이 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한 유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서 9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사회적 동요가 나타나게 되는데, 동요 흔들흔들 거리죠. 이 김헌창의 난, 대표적인 왕이 다툼과 관련된 난이죠. 822년도에 나타나는데, 김헌창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함을 불만에 삼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금방 진압이 됩니다. 금방 진압이 됐습니다만 김헌창의 세력들이 이 웅주도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백제고 지방에 있는 그런 관리였다는 얘기죠. 이 여기 있던 세력들이 후백제 세력으로 발전하는 데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장보고의 난. 이 장보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청해진 대사잖아요. 청해진은 딱 하고 당나라의 노예로 갔던 신라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막 그런 훌륭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청해진을 설치해가지고 진짜 아시아 최대의 그 동양 허브 지역을 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했죠. 자, 그 장보고 왜 난을 일으켰느냐? 장보고가 당시에 나중에 이제 그 신무왕이 되는 사람인데 김우징이라고 신라의 귀족입니다. 근데 왕이 다투면서 밀려나가지고 장보고에게 옵니다. 장보고에게 와가지고 장보고를 잘 꼬셔요. 가진 말로 잘 꼬셔요. 그래서 당시에 이 장보고가 이 사람 말을 듣고서 신라의 왕인 민해왕을 죽이고 이 사람을 왕위에 앉히죠. 장보고가 앉혀주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장보고가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목숨도 구해주고 자기도 왕 시켜주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과 장보고의 딸을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문성왕이라는 사람, 그 아들이 이제 딱 왕위에 올라가는데 결혼을 딱 시키려고 딱 하다 보니까 신라 귀족들이 반대를 하죠. 어떻게 진골 귀족이 장보고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느냐. 장보고를 천민시 여겼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문성왕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셔야 될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장보고가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화딱지가.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요. 장보의 세력이 엄청나게 컸었을 그 당시인데, 그래서 이 문성왕과 그 다음에 장보고의 신복이었던 염장하고 서로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장이 어디 갔다가 돌아왔어요. 장보고가 너무 믿는 그런 그 신복이었고, 그래서 가까이 빨리 와, 나랑 술 한잔 해, 딱 이렇게 했는데 염장이 갑자기 장보고를 찔러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보고의 난이다. 그래서 염장 지른다라는 말이 여기서 또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장보고의 난이 역시 왕위 다툼과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 889년도에 이 원종과 애노의 난, 이 난은 연합 세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때 언제냐면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에 대해서는 좋은 소리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소리만 좋아합니다. 네, 나쁜 소리만. 그래서 신라에 있는 잘생긴 그 어린 소년들 데려다가 성적으로 농락하고 뭐 이런 나쁜 얘기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시기 때에 가장 많은 난이 일어났다. 원종과 애노는 이런 지배층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피지배계층인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죠. 농민들이. 그럼 농민들이 왜 일으켰어요? 뭐 때문에 일으켰어요? 왕 되고 싶어서? 아닙니다. 뭐 때문에? 중앙정부의 수탈 때문에 들고 일어났던 거죠. 두 세력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성여왕이 여기를 진압하거라 해가지고 신라 정부군을 남아라는 뭐예요? 관직명이에요. 연기를 시켜가지고 진압을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원종과 애노 농민군이 기세가 엄청나더라. 싸워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연기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재진압을 하게 되죠. 근데 역사서에는 원종과 애노가 잡혀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원종과 애노가 어떻게 됐을까? 이 나머지 반란군들이 어디로 갔을까? 후고구려의 근원이 되는 양길에게 흡수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난들, 특히 원종과 애노의 난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이렇게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지방 호족들이 신라 정부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난이 있고 얼마 안 되고 나가지고 후백제 후고구려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후삼국시대가 열리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한 내용들 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주요 왕별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고, 원정과 애노의 난, 요 뒤를 이어서 적고적의 난도 일어나요. 적고적. 이게 뭐냐면 붉은 바지 입고 돌아다닌다 해서 적고적이라고 불렸죠. 자, 통일신라의 통치체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집사부는 설명을 드렸고, 집사부 아래에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13개의 부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들을 감찰하는 사정부를 두었다라는 거죠. 사정부. 그 다음에 국학이라는 학교 우리가 공부했고요. 지방행정은 구주 오소경 설명해드렸죠. 지방은 구주인데 이 주에 파견되는 장관들을 군주, 그 다음에 나를 이름 바꿔요. 뭐 총관, 도독. 그 다음에 주 아래 군현을 두었습니다. 여기에까지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거죠. 지방관 파견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내 말달 구역인 촌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파견돼요? 촌주가 파견된대요. 이 도대체 그러면 촌주는 누구예요? 촌주는 그 지역의 세력가예요. 그 지역의 세력가. 예. 그 지역의 세력가. 그러니까 동네 이장님, 촌주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앙 집권과 향촌 자치를 동시에 추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소경 제가 설명을 드렸고, 기타 여러분들 상수리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바로 직후에 상수리 제도라는 걸 두었는데, 상수리 제도는 뭐냐면 지방 세력가들의 자제들을 서울로 불려들어서 니네 동네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해줘, 이렇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른 제도가 상수리 제도인데, 자문은 무슨 개뿔부서 얼어 죽을 자문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지방 세력가들의 아들을 볼모, 인질로 삼는 거죠. 이 상수리 제도다. 자, 군사 제도는 구서당 10정이라고 합니다. 구서당 10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앙군이에요. 수도를 지킬 중앙군이에요. 구서당에는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말갈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포함을 했느냐? 바로 민족 융합 차원에서, 민족 융합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포함을 했다라는 거고, 10정, 이 정이라는 거는 이 군단의 명칭입니다. 군단. 그러니까 좀 큰 부대의 덩어리, 이 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개의 정을 배치하게끔 했어요. 그럼 주는 몇 개인데? 9개인데 한 개 정이 남죠. 그래서 2개의 정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제일 넓은 한주라고 해도 되고 한산주라고 해도 돼요. 제일 넓기도 하고 국경하고 접해 있는 그쪽에 2개의 정을 배치했다라는 겁니다. 그 지도에 잘 나타나져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자료 화면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아요. 주가 9개 있죠? 주가 9개. 여기가 한주. 제일 넓잖아요. 국경이잖아요. 신라의 국경선의 영토는 어디라고요?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살짝 들어갔다가 요거 나중에 왕건이 북진 정책을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오소경의 존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도 금성, 경주가 여기 있죠. 금강경, 김해, 그 다음에 남원경, 남원, 서원경, 청주, 그 다음에 중원경, 충주, 북원경, 원주 이렇게 했는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서원경이에요. 충청부터 청주, 여기에요. 왜냐면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물이 있어요. 바로 민정문서 장적입니다. 장적.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라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한 것을 보고 각 시기의 사실이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박격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 가. 그 다음에 나부터 선덕왕. 진덕여왕부터 선덕왕까지 나.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경순한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덕왕부터.
선덕왕 전이 누구예요? 전이 해공왕이죠. 해공. 진동여왕 다음이 누구예요? 무열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리를 탁 치면서 아실 수 있다. 바로 이게 뭐다? 삼국사기 김부식이 정한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구분했습니까? 여러분들 왕들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상대에는 성골, 중대에는 무열왕 진골, 무열왕계 진골, 하대에는 매물왕계 진골이다. 자, 그러면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웠다. 이게 누구예요? 선덕여왕이죠. 선덕왕이 있고 선덕여왕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덕여왕은 언제 시기예요? 무열왕 전 시기죠. 진덕여왕. 그러니까 진덕여왕 전 시기죠. 그러니까 가가 되겠습니다. 가.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첨성대를 세웠다. 이거 선덕여왕이죠. 역시 가. 감은사지 3층 석탑을 세웠다. 감사 땡큐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누구?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기리면서. 그럼 신문왕은 어디에 있어요? 나시기에 있네요. 나. 봉덕사종이라고는 성덕대왕 신조. 성덕대왕이 이제 제일 왕권이 신라 하대 때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예요? 이 해공왕 암살당했던 요 전이죠. 나죠. 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나온다고. 그럼 맞는 게 뭐예요? 가. 맞고 얘 틀리고 감은사지 얘 맞고 그 다음에 얘 다라고 했으니까 얘 틀리고 그럼 기억 AC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주의. 자, 이거 보겠습니다. 나란 여러 군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은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그 공부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세금을 얘기합니다. 세금, 공물 이런 거 얘기해요. 바치지 않으니 그래서 나중에 공부법을 정리했다. 그러면 이제 세금 만드는 제도를 정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고가 텅 비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했지만 이로 인해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다. 영기는 적진을 쳐다보고는 두려워하여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 목 잘려 죽었다. 원종과 애노는 진성여왕 때 신라 하대.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 간의 호족들이 성장하였다. 그렇습니다. 수족들은 장기 항전을 위해 진도와 제주도에서 근거지를 옮겼다. 진도와 제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런 문제 같은 것이 한 시대만 공부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를 통합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풀 수 있는 통찰력을 요구하는 문제죠. 이게 산별초입니다. 산별초. 몽골과의 항전일 때 고려시기죠. 고려. 신분제가 동요되어 노비 중에서도 권력층이 된 자가 많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신 집권기에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최고 집권자가 되죠. 예, 천민 출신 중에서 노비는 아니고요. 천민인데 농민 항쟁이 벽서, 괴서, 투서, 괴서, 괴상한 이야기죠. 투서는 이제 던질 투,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관청에다가 이렇게 투서 던지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불만을. 벽서는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불만을 써가지고. 이게 언제냐면은 19세기 전반기 때의 세도 정치, 조선의 세도 정치 기간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래요? 바른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없군요. 없는 거 맞죠? 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신라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어떤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골품제 법흥왕 때 했을 때는 그 골품제를 안 했으면 정리를 안 했으면은 그 여러 그 부족장 출신들이 왕권에 엄청나게 대들고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필요하고 좋았던 제도인 골품제가 시대가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하고 고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더 그 골품을 견고하게 하고 그 골품에 도전도 못하게 하고 폐쇄적인 사회로 흘러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거대 제국인 당나라를 물리치면서 가장 찌질했던 신라가 삼국통일했는데 그 저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라. 그래서 적은 어디에 있다? 역사는 얘기해 줍니다. 내부에 있다. 나태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의 후예 발해 이것이 진짜 국가다.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